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는 오후 4시부터 극심한 정체가 풀리면서 9시부터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놀이공원과 영화관에는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는 아쉬움을 달래려고 나온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을 떠납니다.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뉴욕 유엔 총회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젯밤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기습 집회를 열며 소녀상을 지키고 있던 단체와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대치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반일 단체 회원 1명이 체포되는 등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파트 주민 7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이후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기존 행동유령 보완에 나섰습니다. 반지하나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하고 공동주택에는 차소판과 양수기 등을 비치해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이 지난 4월 점령해 보급기지로 활용하던 동북부 도시 이지움을 탈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세를 몰아 대규모 반격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식품 물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추 가격이 이미 3배 가까이 오른 가운데 추석 연휴 이후 라면 가격도 줄줄이 올라 돈 없으면 라면에 김치 먹는다는 말도 옛말이 되게 생겼습니다. 추석 연휴 지난 나흘 동안 수해를 입었던 포항 지역 주민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에 매진했습니다. 물에 잠겼던 포항제철소 고로에서는 쇳물이 다시 끓기 시작했고 공장 굴뚝에선 연기가 다시 피어올랐죠. 누군가는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쉽겠지만 누군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한 긴 나흘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휴 마지막 날 고속도로는 바빴습니다. 다행히 고속도로 정체는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취재기자, 고속도로 정체는 좀 풀렸다고요? 네, 연휴 마지막 날이지만 정체는 어제보다 좀 덜합니다. 제 뒤로도 많은 차들이 별다른 지체나 정체 없이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요. 평소 주말과 비슷한 정도의 통행량입니다. 오늘 귀경길 정체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정점을 찍고 이후 정체 구간은 빠르게 줄었는데요. 지금은 부산에서 출발한다면 4시간 30분 정도면 서울 요금소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소 자주 정체를 비는 하행선에서 정체 구간이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한남에서 서초,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 등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30분,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늘 저녁 9시가 지나고 나면 해소될 전망이지만 충청권 이남 지역에 비 예보가 있어 빗길에 따른 추가 정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귀경객들 표정은 어땠습니까? 네, 거리두기 없는 연휴라 이곳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는데요. 가족과 함께 잠시 쉬고 먹을거리를 구매하기 위해 들리고 있습니다. 나흘간의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느껴졌지만 오랜만에 즐긴 가족과의 시간에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가족분들을 만나뵙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아이들과 그리고 어르신들 뵙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는데 오늘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주요 휴게소 9곳에서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몸에 이상이 있으시면 방문해 검사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죽전 휴게소에서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오늘은 시내가 오히려 더 붐볐습니다. 공원과 극장에서 시민들은 짧게 느껴진 연휴의 끝을 아쉬워했습니다. 박인식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공원 안에는 아빠와 엄마 손을 잡은 아이들이 가득합니다. 놀이기구 앞에는 줄이 길지만 기다림 끝에 자신의 순서를 맞은 아이들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동안 야외 활동이 어려운 답답한 명절을 보냈던 시민들은 거리두기가 없는 이번 연휴 마지막 날까지 가족들과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족들도 다 만나고 또 얘기도 많이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서울의 한 영화관도 가족 단위 관객들로 붐볐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 가족끼리 좀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좀 마지막으로 휴식하려고 그래가지고.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은 궁궐 나들이를 즐기며 가을 속 휴일을 만끽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직장 동료들하고 재밌는 이벤트 겸 나와봤습니다. 연휴가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쉬웠고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사뭇 달라진 추석 연휴 풍경을 뒤로하고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MBN 뉴스 박인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참석을 포함한 5박 7일간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 나섭니다. 뉴욕에서 열릴 유엔 총회에서는 임기 첫 기조연설을 하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8일 영국으로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으로 이동합니다. 오는 20일 진행될 임기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비핵화 등 각종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제 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심인 대북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중대한 시점에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비핵화를 다시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회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두 번째 한미, 첫 번째 한일 양자회담도 추진됩니다. 고위 관계자는 미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양자회담 계기에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캐나다로 이동할 윤 대통령은 쥐스탱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니켈과 코발트 등 전기차 핵심 원자재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경제 외교를 펼칠 계획입니다. 이번 영미 캐나다 방문 일정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여야는 전면전을 준비하며 추석 연휴를 보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두고 여전히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 과연 이들의 외침대로 민생 국회가 될는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민생은 뒷전, 정치검찰은 상전이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통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죽하면 낮에는 대통령, 밤에는 검사라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구성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국회의원 26명의 외부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했고 서른, 전해철, 고민정 의원이 상임고문을 맡았습니다. 3개 분과를 설치해 각각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 전임 정부 인사들, 민주당 국회의원 관련 인사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후에 고위 당직자들과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다툴 일이 있으면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는 지엄한 법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법의 처리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맞다. 여야 모두 민생 문제는 초당적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공세를 벼르고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법사위 공방도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민생국회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우정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휴 마지막 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됐습니까? 네,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연휴 직전 전날인 8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추석 직전 조사다 보니 추석 밥상에 어떤 얘기가 올라오는지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 응답자의 32.6%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64.6%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초 2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30%대를 회복한 뒤 이번 추석 연휴까지 줄곧 답보 상태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지지율, 이유가 있겠죠. 네, 그 답을 보여줄 만한 통계를 두 가지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지난주 우리나라를 덮친 태풍 흰남노에 잘 대응했느냐? 국민 절반 이상인 54%가 잘 대응했다고 답했습니다. 네. 반면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면요. 여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민주당과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태풍 대응처럼 잘한 것도 있고 여전한 당내 문제를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도 있으니 이걸 합쳐보면 지지율은 결국 답보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분위기를 바꿔야 어쨌든 지지율 상승이 될 텐데 그러면 윤 대통령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이 SNS에 대국민 메시지를 올렸는데 여기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도 신경 쓰고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챙기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연휴 기간 재해 현장과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봤던 수해 피해 주민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 연대 정신으로 일상을 회복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반추해 보면은 2년 전 총선 당시 민주당이 대승했을 때 이때도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 덕분에 대승했다는 평이 많았었습니다. 이것처럼 윤 대통령 역시 위기 극복과 연대를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발맞춘 거겠죠. 대통령실은 오늘도 조직 개편을 했다고요? 네, 쇠술은 쇠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이 부대에 해당하는 비서진 이름을 대거 바꿨습니다. 이 정책기획수석과 기획비서관, 연설기록비서관을 각각 국정기획수석과 국정기획비서관, 국정메시지 비서관이라고 바꿨는데 모두 국정이라는 단어를 박았습니다. 여기에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도 국정기획수석 산하로 옮겼습니다. 이 정책이 정치를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면 국정이란 건 국가의 정치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국정의 시작인 기획부터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공보까지 모든 업무를 일원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문제로 지적됐었던 홍보 파트에서 국민소통관장과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대외협력비서관과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바꾸면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개편의 핵심이 일명 윤핵관 지우기가 아니냐는 말이 있던데 맞다고 보십니까? 네, 최근 비서관급과 행정관급 등 50명가량의 이제 대통령실 직원들이 짐을 싼 걸로 알려졌죠. 이 중에 윤핵관 추천 인사가 많았다는 평이 이제 주로 있었습니다. 그런 인사들을 내보냈다는 것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윤핵관 거리두기를 하려는 의도라고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검찰 출신 검핵관이 대신 부상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핵관이든 신윤핵관이든 검핵관이든 좀 대통령께서 그 권력을 잘 나누어 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한때 교체설이 나오기도 했었던 비서실의 수장이죠. 김대기 비서실장은 내일 오전 정권 출범 뒤 처음으로 전 직원 조회를 주재해서 분위기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대통령실과 달리 여당은 참 갈 길이 멉니다. 정진석 비대위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비대위원 임명을 이름에 내일까지 서두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힌 지금 상황에서 새 원내대표를 뽑으려면 선관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선관위를 구성하는 게 최고위나 이를 대신할 비대위거든요. 그 빨리 비대위원 뽑고 원내대표 선관위 구성하고 원내대표 선출까지 빨리 끝마치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레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이 있는데 혹시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패소하게 되면 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원내대표조차 없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최악은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없지 않았지만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틀 뒤죠. 그러니까 14일에 이 전 대표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맞붙지 않겠습니까? 법정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법원이 문제 삼은 비상상황 인정 여부를 이번에는 당헌 당규 개정으로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이
이전 대표 측 신청을 이번에는 법원이 이전 대표 측 신청을 이제 기각해 줄 거라고 보고 무사히 기각이 돼서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제 전당대회 일정까지 순탄하게 잡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이전 대표 측은 법원이 이전 대표의 당대표직 보장을 강조한 게 핵심이라면서 이번에도 당대표직을 제동을 걸 수 있는 비대위 추진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틀 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정치톡톡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던 50대 남성이 줄이 뒤엉켜 바다에 표류하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6중 추돌 사고가 나 2명이 다쳤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사건 사고 소식 박상호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해경이 바다에 빠진 남성을 구조합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울산 울주 앞바다에서 카이트보드를 타던 50대 남성이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온몸에 줄이 뒤엉켜 바다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15분 만에 구조된 남성은 안정을 취한 뒤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람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스포츠인데 바람 줄어들면서 이제 연이 가라앉으면서 연하고 낙하물하고 같이 뒤엉킨 거죠. 고속도로 1차로에 차들이 줄줄이 멈춰 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종대교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뒤따르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는데 60대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속도가 갑자기 줄어드는 구간에서 SUV 차량이 앞차를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에는 충남 천안의 한 교회 예배당으로 1톤 화물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예배당에는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 혈액을 채취해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어젯밤 옛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4시간 가까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보수단체가 기습 시위를 벌이자 이를 막는 반일 단체가 맞붙은 건데 확성기까지 동원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폴리스라인 뒤편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고성이 오갑니다. 곧이어 피켓을 손에 든 사람들 사이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보수단체 신자유연대가 정의기억연대 해체를 요구하며 기습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녀상을 지키던 단체 반일행동이 이를 막아섰고 결국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양측은 이곳 소녀상 인근에서 4시간 가까이 대치했는데 충돌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반일단체 회원 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두 단체 사이를 막아서자 두 단체는 확성기를 이용해 서로 맞섰고 주변 시민들은 소음에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신자유연대 측은 반일행동이 소녀상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를 벌이며 다른 집회를 방해해 기습 집회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반일행동 측은 신자유연대 측이 소녀상에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맞섰습니다. 경찰은 두 단체 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후 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고등학교 친구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주의 부인을 추행한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례식장에서 잠든 피해자를 노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A씨는 고등학교 친구 부모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A씨는 새벽 시간 상복을 입은 채 잠든 친구의 부인을 발견했고 신체의 일부를 만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결국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가 장례식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신미약이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등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아닌 특수한 장소였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서 좀 더 엄벌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관리하는 이도 없고 도대체 뭘 위해 세워졌는지도 모르겠고 흡연과 쓰레기 투척 장소가 돼버린 공공조형물들이 꽤 많습니다. 지을 때는 각자 그럴싸한 이유로 많게는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들었지만 막상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현황 파악조차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태를 윤기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광장에 설치된 기타 모양의 조형물입니다. 제작하는 데만 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4년도 안 돼 여기저기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 장에 100만 원이 넘는 이 꽃 조각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습니다. 분홍색 립스틱 모양의 이 조형물은 만드는데 3억 원이 넘게 들었는데요. 기둥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각종 전단지를 붙이고 뗀 자국이 지저분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기도 지저분하긴 해. 쓰레기나 올려놓고 뭐 가치가 무슨 의미 있어 이게. 다른 지자체의 조형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개통을 기념해 8억 원을 들여 만든 조형물은 곳곳에 금이 간 채 광장에 덩그러니 서 있고 이렇게 방치하고 관리가 안 될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원에는 오래된 조형물들이 파손되고 낙서로 얼룩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보여서 조금 아쉽습니다. 좀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절반이 넘는 곳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해진 관리자 없이 설치한 부서나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총괄부서에서 하는데 관리는 설치한 주체들이 하는 거고요. 전국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집계된 것만 2만여 개. 어디에 뭘 세웠는지 파악조차 못하는 지자체도 많아 방치된 조형물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의해 지난 4월 점령당했던 동북부 도시 이지움을 탈환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보급기지로 활용했던 곳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달 들어서만 서울 면적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수복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보복인지 러시아군은 민간 시설인 발전소를 공격해 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주의 요충지인 이지움 청사 꼭대기에 올라 국기를 휘날립니다. 이지움은 지난 4월 러시아군이 점령한 뒤 돈바스 공세를 위한 군수 보급 중심지로 활용해왔는데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겁니다. 러시아군이 침공한 지 200일 만에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주를 수복한 건 이번 전쟁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Казача є, і була, і буде Україна. Ніякого руського міра тут не буде. Вон, можете бачити, де ганчір'я руського міра валяється. Слава Україні, слава ЗСУ. 반격이 성공한 건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수복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러시아군이 헤르손으로 전력을 분산시킨 탓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이 아닌 하르키우에 공격을 집중했고 이달 들어 3,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탈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세를 몰아 대규모 반격 작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Але я вважаю, що ця зима переломна і саме вона може призвести до швидкої деокупації українцями України. 러시아군 서부 군광구 사령관인 안드레이 시체부의 육군 중장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사진을 올린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은 시체보이 중장이 중령 군복을 입고 도망치다가 붙잡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하르키우주에서 급하게 철수하면서도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인 화력발전소를 보복 공격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동부 도네츠크주 점령지 방어에 집중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전선을 꾸준히 전진시킬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57년 만에 국장으로 치러지고 여왕의 관도 대중에 공개됩니다. 75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왕의 즉위 기관과 그리고 과거 영국의 식민주의 시절이 겹치죠. 비판과 함께 군주제 폐지 논의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운구 차량이 에든버러 홀리우드 궁전에 도착합니다. 6시간 넘는 육로 이동 과정마다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BBC 등 영국 현지 언론은 영국 왕실이 처칠 전 수상 이후 57년 만에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며 대중에게 여왕의 관을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Westminster Hall, rather. Everybody, obviously many of the people here today will get the chance to stand in line and file past the coffin. 런던엔 현지 시간 14일 오후부터 일반인 조문이 가능하며 19일 장례식까지 7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영국 정부는 테러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모 열기는 뜨겁지만 영국 왕실에 대한 비판도 속출하는 양상입니다. 신임 찰스 3세에 대한 불신과 카리브해 영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과거 식민주의 성찰, 군주제 탈피 요구 등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And they've never apologized, nor have they offered any compensation for that. And I don't think Charles is going to be very different.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삼는 호주는 불붙는 군주제 폐지 논의에 총리가 나서 당분간은 국민투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관료에 대한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를 중히 여기고 있다는 건데 특히 김덕훈 내각 총리 위상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김정은의 총리를 입지 않고는 입을 수 없다는 가죽 코트 4인방 중 한 명입니다. 누구인지 김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초 새해 첫 경제 현장 시찰, 가죽 코트를 입은 김덕훈 내각 총리가 현장을 둘러봅니다.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이 가죽 코트를 입은 모습이 공개된 이후 가죽 코트는 김여정, 현송월 당 부부장과 조용원 당 조직비서 등 최측근 권력층만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엔 김 총리의 공식 석상 호명 순서도 달라졌습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뒤에 불렸는데 지난 6월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 때부터 김 위원장 바로 다음 순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적 제재, 더 나아가서 코로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덕훈 이 내각 총리가 밤낮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관찰하는 그런 인민경제, 여기에 방점을 두고 더욱더 일을 잘 해나가라는 관심, 배려, 함께가 담겨 있는 것으로. 김 위원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경제 발전을 내세우며 경제난 해소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한전기공장 지배인 출신 경제관료인 김 총리는 2019년 당 부위원장, 2020년 내각 총리로 발탁되며 김 위원장 곁에서 경제정책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 지휘 당시 익힌 실무 감각과 당과 내각 경험이 높이 평가됐다는 분석입니다. 김 총리는 최근 3개월간 코로나19 여파로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줄었을 때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현지 시찰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반지하나 지하주차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즉시 대피를 해야 한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이미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절대로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상처가 컸던 곳 중 하나가 바로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었죠. 하루아침에 주민 7명의 목숨을 잃은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행안부가 새 행동 요령을 내놨습니다.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흰남노로 차를 빼려던 아파트 주민 7명이 목숨을 잃은 경북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참사. 불과 5분 거리에 하천이 있었지만 차소판 등 방제 시설은 전무했고 주민들은 지하로 쏟아지는 강물에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이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하 공간용 침수 대비 행동 요령을 내놨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반지하나 지하주차장 등 이용자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물이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이미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절대로 확인차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이 수압으로 인해 움직이기 힘들고 5분에서 10분 내 순식간에 천장까지 빗물의 수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평상시에 차소판 설치 및 모래주머니와 양수기를 비치할 관리자를 지정해두고 호우 시 신속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직 권고사항 수준이라 관련법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내문이죠. 정보 제공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할 계획이고요. 강제 조항도 넣고 이런 것들을 하기로. 기상청은 2026년까지 집중호우 2시간 전에는 호우특보를 발령해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특보가 평균 94분 전이었던 만큼 30분 정도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서울시도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폭우 시 빗물을 보관했다 하천으로 방류하는 터널인 대심도 빗물 배수 시설을 2027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청각장애인 남자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트로이 코치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 수어와 미국 수어가 달라 두 명의 수어 통역사가 배석하는 복잡한 인터뷰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솔한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장애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글을 정설민 기자가 뉴스피플에서 만났습니다. 아카데미상 시상자로 나선 배우 윤여정. 수어로 축하 인사를 건넨 뒤 수상자를 호명합니다. 트로이 코치. 농인 남자 배우 최초로 오스카를 거머쥔 미국 배우경 감독 트로이 코처입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는 학창시절 처음 연기를 접하고 배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긴 무명 생활을 겪었지만 자신에게 생명인 손을 잃지 않는 한 연기를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인생을 바꾼 영화 코다를 만났고 미국과 영국 아카데미 등 온갖 상을 휩쓸었습니다.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비장애인 자녀를 뜻하는 코다. 목소리를 짜내 딸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는 연기는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장애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트로이 코처. 농인 대통령 등 맡지 못할 역할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 방안에서 윤여정과의 깜짝 만남이 이뤄지는가 하면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 농아인대회 홍보대사를 맡는 등 한국과의 인연도 계속됩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울 때 보통 라면에 김치나 먹겠다고들 하죠. 고물가인 요즘은 이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배추 가격이 평년의 3배가 됐고 라면도 이달 중순부터 10% 안팎으로 줄줄이 오르거든요.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큼직한 배추가 있어야 할 채소 매대에 반 포기씩 손질된 배추 몇 덩이만 남았습니다. 폭염과 태풍으로 수급이 달리고 신선도마저 떨어지자 배추를 다듬어 한 개에 5,000원에 할인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배추 겉절이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외로 배추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50%도 더 오른 것 같아요. 그냥 가야 되겠어요. 최근 배추 10kg 도매 가격은 36,000원대로 평년 가격보다 3배가량 올랐습니다. 배추가 급등으로 직접 김치를 담는 가정이 줄면서 포장김치 수요가 늘어났지만 포장김치 생산업체도 재료 수급이 어려워져 일시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치와 단짝인 라면도 줄줄이 오릅니다.
농심은 라면 브랜드 26개의 가격을 오는 15일부터 출고가 기준 평균 11.3% 올리고 팔도 역시 제조 원가 압박이 커졌다면서 다음 달부터 가격을 평균 9.8% 올립니다. 여기에 제과업계도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우유 가격도 다음 달 오를 수 있어 먹거리 물가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라면에 김치만 먹는다는 말도 치솟는 물가 앞에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초, 중고 학생들의 장래 희망에서 빠지지 않는 유튜버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상위 1%는 연 12억 원, 전체 평균은 1억 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평균은 아주 낮았죠.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웹툰 작가 겸 유튜버 이말년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침착맨입니다. 한 금융 빅데이터 업체는 179만 명이 구독하는 이 채널을 통해 25억 원 이상의 연매출과 12억 원이 넘는 세후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유튜브 동영상 제작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국내 미디어 콘텐츠 창작 사업자 상위 1%의 평균 매출은 12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상위 10% 기준으로는 연매출 5억 1,300여만 원, 전체 평균은 연매출 1억 원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편집자나 전문 촬영 장비 등을 보유하지 않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상위 1% 평균 매출은 3억 3,400여만 원에 달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400여만 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디지털 산업도 양극화가 있어요. 이 사안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편 유튜버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등은 국세청 과세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의 실제 소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연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날인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제주의 최고 120mm 이상, 서해안과 전남 지역에 10에서 50mm, 그 밖에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 5에서 30mm가 예상되는데요. 종일 내리기보다는 낮 동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대기가 습한 가운데 전국 내륙의 출근길 안개가 짙게 기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충북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한편 북상하고 있는 태풍 무이파는 중국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되진 않겠지만 서해안과 남해안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청 북부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은 21도로 출발해 한낮에 28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6도, 대구와 부산 25도로 평년을 약간 밑돌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산지로는 낮은 구름이 지나면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25도 안팎이 보이겠습니다. 올해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